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열쇠 세 번째 시간 만나겠습니다. 밖은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칠흑같이 캄캄했다. 길바닥에 물방울을 일으키며 쏟아져 내리는 빗물은 도랑으로 급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간신히 먹히드 와인드의 언덕을 올라서자 멀리 읍내의 공화당에 켜진 조명등이 희미하게 보였다. 심한 비바람과 어둠에 휩싸이자 프랜시스는 또다시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이를 뿌리치려는 듯 입술을 꼭 깨물고 차츰 빨라지는 어머니의 걸음을 부지런히 쫓아갔다. 10분 후 두 사람은 두 지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이미 물에 잠긴 부둣가를 지나 제3 합숙소 앞까지 왔다. 어머니는 놀란 듯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합숙소는 굳게 잠긴 채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강상류로 약 1마일 정도에 있는 샘 멀리스가 살고 있는 제5 합숙소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눈에 띄었다. 멀리스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술주정뱅이지만 무슨 소식을 전해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물에 뒤덮여 보이지 않게 된 풀밭의 제방과 도락에 빠져 넘어지면서 흠뻑 젖은 몸으로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어 걷고 있던 프랜시스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불안감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간신히 제5 합숙소에 이르렀다. 그것은 콜타르를 바른 목조 오두막이었다. 강 둔독에 쌓아올린 견고한 석조 방파제를 받침으로 튼튼하게 세워진 오두막 주위에는 고기잡이 그물이 매달려 있었다. 프랜시스는 단 1분도 더 지체할 수 없었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황급히 문을 밀어젖혔다. 순간 온종일 그렇게도 걱정하던 광경이 눈에 들어왔으므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르며 눈을 휘둥그레하게 떴다. 샘 멀리스의 간호를 받으면서 아버지는 긴 의자에 누워 있었다. 흑빛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한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커다랗게 펜 시퍼런 상처가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허리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있는 그대로였으나 탁자 위에는 술병과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수대에는 흙탕물이 담겨져 있고 그 물에는 빨갛게 물든 해면이 떠 있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사용하는 칸델라의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지붕을 휘몰아치는 빗소리가 요란하여 스산한 공포의 그림자마저 흔들리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황급히 달려와서 의자 옆에 넘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알렉스, 알렉스 많이 다쳤군요. 아버지는 눈이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핏기 없이 부어오른 입술로 약간 웃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니, 웃어 보이려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요, 상대는 더 지독하게 터졌죠, 사모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고집에 대한 원망과 그에 대한 사랑과 그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여기 왔을 때는 이제 가망이 없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고요. 멀리스는 몽롱한 몸짓으로 헐떡이며 말 참견을 했다. 그래도 내가 위스키를 한두어 잔 먹였더니 기운을 회복했죠. 그녀는 쏘아보는 듯한 시선을 멀리스에게 던졌다. 토요일 밤이기 때문에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 이 바보 녀석이 이렇게 중상을 입은 남편에게 술을 먹였는가 하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지독한 일이라 전신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하나 여기에는 붕대 하나도 없다. 곧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1초로 더 빨리.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때요, 알렉스? 나와 함께 걸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집에까지 가야 하겠는데. 걱정 없을 거야. 천천히 가면 말이야. 그녀는 공포와 싸우면서 열기오른 머리로 생각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따스하고 밝고 아늑하고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관자놀이 뼈까지 파고든 가장 심한 상처는 이제 출혈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았다. 프랜시스, 빨리 뛰어가라. 가서 폴리 아주머니께 빨리 준비해달라고 말해라.
그리고 즉시 의사를 부르러 가거라. 프랜시스는 오한이라도 느낀 듯이 떨면서 알았다는 표시로 열심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지고는 고개를 숙이지 미친 듯이 부두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럼 일어나 보세요, 알렉스. 자, 내 손을 잡고. 방해만 들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멀리스가 부축하려는 것을 그들에 뿌리쳐버리고 그녀는 혼자 남편을 일으켰다. 다리를 휘청거리면서도 그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몹시 떨려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는 현기증을 느끼면서 중얼거렸다. 그럼 난 가네, 쌤. 잘 가게. 멀리스 인사를 드리면서 그녀는 어쩐지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면서도 억지로 차를 몰듯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남편을 데리고 나섰다. 입구의 문이 뒤에서 닫히자 날씨 따위는 상관할 것 없이 비틀거리며 서 있는 남편을 돌아보고 엘리사벳은 이 부상당한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듯 들판의 흙구덩이와 꾸불꾸불한 험한 길을 생각하니 은연중에 망설여졌다. 문득 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 생각이 어째도 좀 더 빨리 떠오르지 않았을까. 기와 공장의 다리를 건너서 지름길로 가면 적어도 1마일 정도는 가까우니까 1시간 안에는 집에 도착할 수 있고 침대에 눕힐 수도 있으리라. 그녀는 새로의 결심을 하고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강 위쪽의 다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아내가 어떻게 할 심산인지 몰랐으나 갑자기 세찬 물소리가 들려오자 자기도 모르게 발을 멈추었다. 어디로 가는 거요, 엘리사벳? 트위드 강이 이렇게 세차게 흐르는데 기와 공장의 다리를 어떻게 건넌단 말이오. 잠자코 계세요, 알렉스. 쓸데없는 말 따위를 해서 체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녀는 남편을 안정시킨 다음 끌어안듯 하면서 전진해 갔다. 이윽고 다리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곳은 강폭이 제일 좁은 곳인데 철사로 된 줄랑간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좁은 판지로 만든 다리가 놓여 있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긴 했지만 기와 공정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 오래전에 공장이 폐쇄된 후로는 이 다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는 불안과 함께 무언지 모를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폭이 좁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없으므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비에 흠뻑 젖은 부상당한 남편의 모습을 돌아다보니 갑자기 어머니와 같은 애틋한 마음이 일어났다. 여보, 손잡이를 꼭 잡았어요? 잡고 있어. 그녀는 굵은 철사 난간이 남편의 커다란 손에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머리는 다시 혼란해지고 숨은 끊기는 것만 같았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녀는 그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자, 그럼 나를 잡고 따라오세요. 그녀는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두 사람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 시작했다. 간신히 다리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였다. 비에 젖어 미끈거리는 널빤지에서 알렉스의 한쪽 발이 미끄러졌다.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 아니었더라면 대단한 일도 아니었겠지만 이미 다리 위까지 넘치고 있는 트위드 강에 무서운 탕류가 그의 장화를 가득 채웠다. 필사적으로 발을 끌어올리려 하였으나 장화의 무게에 이제는 몸의 중심을 잃은 알렉스는 다른 한쪽 발마저 그대로 미끄러지고 말았다. 납덩이같이 무거운 양쪽 장화는 애탈에서 얻어맞은 그의 체력으로 더 이상 지탱해낼 수가 없었다. 앗! 그의 외마디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그녀는 반사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때 왈칵 밀려온 노도와 같은 탕류에 그는 그만 철사 난간을 놓쳐버렸다. 아이고. 그녀는 남편을 껴안고 온 힘을 다해서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바로 그때 또다시 밀려온 거센 탕류와 어둠이 순식간에 두 사람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날 프랜시스는 밤새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러나 끝내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물이 약간 줄어든 때 서로 꼭 껴안는 두 사람의 시체가 모래사장 가까운 물가에서 발견되었다.
오늘은 속상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읽겠고요. 내일 네 번째 만남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